참 그나저나 오늘도 그냥 가시는 거죠, 집으로? 남아서 공부하지 않고. 오늘 남아서 공부하시나요? 그래. 단하고는 저기 거의 반강제적으로 남겨서 공부를 시키는데 여기는 그냥 뭐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가는 사람 꾸준히 가고. 예. 고청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해야 돼? 김천이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그래? 그럼 이천이 남아서 공부하나? 고대 또 자간 이천이가 또 사라졌네? 참. 아직 그 나이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지금 따놓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를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학원들 보면요. 이게 나오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나와요. 이번 주는 우리가 나갈게. 다음 주는 니들이 나와. 이래가지고 일부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보는 사람들은 매번 보고요.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못 보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뒤에가 편해요. 뒤에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동차 합격하고 갈 수 있어요. 떨어지면 그게 또 무슨 망신이에요, 그요? 그죠? 대전이라고 그래도 뭐 이게 지역이 넓은 것 같아도 우리나라 사회는 한 다리 건너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쪽에 그 어제 강의하는 학원에서 작년에 도전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1차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 나온 거죠. 나왔는데 어디서 낯친 애가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자기 아는 집 아들내미가 공부하러 온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차를 갖고 다니는데 여기 그 남학생에는 차가 없이 그냥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태우고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알려지면 집으로 전달이 되고 동네에 파다하게 퍼질까봐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경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남아서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공부 좀 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저에게 물어보기 힘들면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겠으니까 엉뚱하게 공법 선생한테 가서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법 선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 양반도 얼떨결에 자기 아는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걸 가만해서 설명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 나니까 상황이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담당 과목 선생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처녀하고 총각들을 실력을 향상을 시켜놓으면 저한테 물어보기가 껄끄러우면 이 친구들은 편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련을 시켜서 남겨놓고 가려고 남겨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총각 같은 경우도 시험장에 나중에 들어가서 문제 다 풀면 시험지 덮으면 안 돼. 딱 펼쳐놓은 상태에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야 돼. 그래서 같은 학원에서 공부한 그 어르신들 중에서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그분하고 이 시선 처리를 한번 꼭 해야 돼. 뭐냐 알겠어? 몇 번이 불편하시냐고 꼭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 페이지를 한번 펼쳐가지고 잠깐만 들어주면 돼. 그럼 그냥 들기만 하라는 얘기야. 컨닝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들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한 10초간 이러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저쪽에서 알아서 다 받아갖고 해. 그러니까 다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매년 시험장에 들어가요. 매년 시험장에 여러분과 똑같이 원서 접수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떤지 또 이 시정 들어갈 게 있는지 그거를 다 확인을 체킹을 해가지고 학원으로 답을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잠수 타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저도.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다 본 거예요. 이거 보이나 안 보이나 뭐 이런 거 다 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에?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책형이 A형이든 B형이든 35번 이후는 간평이에요. 배열만 틀리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평을 싫어해요. 거기가 틀릴 확률이 커요. 근데 그쪽에서 하나가 확실하게 맞아주면 확실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5점이 아니라 거꾸로 플러스 5점 되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게 한 문제 갖고도 당락이 좌우가 돼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한 문제 때문에 2차도 됐는데 1차에서 한 문제가 부족해서 올해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다양하다고요. 제가 무슨 뭐 컨닝하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갔는데 뭐 그냥 아무 다른 거 없이 그냥 시험지만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 내렸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단 페이지를 잘 선택해야 돼. 뭔지 알지? 그래서 그걸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저희가 이제 푸는 여기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자, 일단 이제 시장의 기능, 시장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이 교환이 성립하도록 하는 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고총각이 있고 김처녀가 있는데 고총각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 타고요. 수영은 못해요. 근데 김처녀는 나무를 못하는데 수영은 잘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물고기하고 바나나밖에 없어요. 딱 이것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둘이서 몰려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거나 이 바나나를 채취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생산이 돼요. 한 사람이 이 바나나 채취할 때 한 사람은 밑에서 기다려야 되고 한 사람이 물고기 잡을 때 한 사람은 또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분업이라는 게 있으면 효율적 생산이 돼요. 그 분업을 강조한 학자가 유명한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총각은 뭐 채취하러 가고 바나나. 같은 시간에 김처녀는 뭐를 잡고 물고기를 잡고 그러면 같은 시간에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돼야 돼요. 교환이.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김처녀는 평생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고총각은 평생 바나나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해야 된다. 교환이 성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교환이 성립할 때 옛날에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뭐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했겠어요?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뭐를 제공해 주겠어요. 정보를 제공해 주죠.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는 바나나보다는 물고기가 훨씬 더 포만감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뭐를 더 많이 찾겠어요? 물고기를 더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가지고 시장에 공급해 주겠죠. 그걸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선호하면 건설사들은 뭐를 더 많이 지어서 공급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공급해 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어떤 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소비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원 및 공간 배분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돼 있죠. 116페이지 1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117페이지에 가면 그림 밑에 교환 기능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정보 제공 기능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 위에 117페이지 상단에 가면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뭐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만들어져요. 거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시간이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S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건 셀러스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 B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건 바이어스에 대한 약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협상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이렇게 가격이 만들어질 때 이 점 왼쪽에서는 서로 교차하진 않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격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자기가 애초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과 그 다음에 이자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각종 경비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매도에 따른 이익까지도 감안해서 30평형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한 5억 정도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매수자는 소형 아파트에 살았던 아니면 전세를 살았던 그 돈과 그동안에 저축했던 거 부족하면은 모두 받으려고 생각해서 융자도 받으려고 생각해서 같은 면적에 대한 거를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서로 생각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동네는 현재 시세가 4억 한 2천 정도에서 4억 한 5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잖아요. 그럼 중개업자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버려두는 거죠. 비싸니까. 그냥 버려두면 이 사람이 전화가 오죠. 왜 우리 집은 집보를 안 오냐고. 우리 집에 문제가 있냐. 하다 보면은 결국 시세가 너무 비싸냐. 그런 것 같다. 그럼 조금 내리는 것도 방법이겠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내려보면 한 번에 5천씩 떨어뜨린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조금씩 내려가려고 그런다고. 계속 방치하면은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매수자에게 중개업자는 꼭 물어보죠. 얼마를 예상하고 왔느냐. 예상하고 왔을 때 이 정도 얘기하면 부칙이죠. 이 동네 현재 시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놓기만 하면 5억은 무조건 넘어간다. 당연히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부족하면 내가 추가 융자도 알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게 2018년 1월 19일 날 요게 이제 매매가 성립됐으면 요게 그 당시에 요 주변 부동산의 시세를 결정할 때 얘가 기준이 돼요. 얘하고 유사한 애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려고 그럴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가격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세가 그대로 유지돼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유지되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수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시장 경기 상황에 따라 이 가격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 가격이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파괴됐다가 다시 새로운 가격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 과정이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거래하는 시점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격이 새롭게 조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런 논리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거기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을 때 1번에 보면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갔더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아까 우리가 시장의 국지화 얘기했었죠. 대전 안에서도 여기 뭐 둔산동이라든가 오리동이라든가 뭐 이걸 복명동 여기 보면 시세 다 틀리잖아요. 국지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문제를 주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보게 되면요. 이거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원래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얘네가 어떤 소문이나 루머에 의해서도 시세가 변해요. 그죠? 예, 이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변화가 되는 과정이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뭐 대전 중구에 어떤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도냐면 여기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가령해서 젊은이를 위한 어떤 뭐 핫플레이스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뭐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아주 발달할 것이라는 뭐가 돌아요. 소문이 돌아요. 돌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는 이것도 거래 가격에 반영시키고 싶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죠? 근데 매수자는 이 소문만 갖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그러면 결국 이 중간에서 이걸 조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업자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왜 소문이나 루머가 돌아도 가격이 변하겠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불확실한 소문이나 루머만 돌아도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주식시장에 가게 되면 증권가 찌라시 돈다고 그러죠. 찌라시에 있는 내용은 확실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의해서도 특정 기업의 주가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이런 변화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협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100% 가격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소한 그래도 될 가능성은 또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판교가 다 개발이 됐는데 판교 지역은 걔네가 개발되기 한 10여 년 전 이상서부터 거기는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은 계속 꾸준히 돌았던 지역이에요. 결국 그게 실현이 된 거는 그 소문이 도는지로부터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가 주식시장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려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했는데, 이거는 검증을 거쳐서 지금은 이론으로 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 이론에서 시장의 효율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에 이게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2018년 1월 19일 날 발표를 해요. 충남 이 연기군하고요, 조치원 일대를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미 다 이제 개발이 됐지만, 근데 충남 연기군일 때 이제 거의 농지 상태가 많을 때인데, 이때는 가치가 한 요 정도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평당 한 10만 원꼴이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얘가 바로 발표하는 시점에 행정도시로 바뀌진 않아요. 바뀌려고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6, 7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럼 이게 바뀌는 시점은 한 2025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2025년이 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이상도 가겠지만 100만 원을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동네의 가치의 변화는 이 시점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발표하는 시점에 미래 이익의 일부가 현재 가치에 바로 반영을 해줘요. 발표하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어디까지의 정보가 바로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현재 정보까지만. 발표된 것까지만. 발표되지 않는 거는 반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이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있죠.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때 발표하기 전이죠. 몇 달 또는 반년 전, 1년 전에 이걸 사죠.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할 때는 어저께 이번 달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17년 한 8월 달쯤에 와서 요 동네 시세가 얼마일 때 10만 원일 때 웃돈 한 1, 2만 원 더 주고 산다고요. 11만 원, 12만 원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가 땅 되는 순간에 얘가 평당 40, 50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같이 현재 정보만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과 이윤도.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유형에 보면은 약성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중강성이라는 시장이 있고 뭐가 있을 때? 강성이 있을 때
요 시장의 유형의 구분은요. 시장별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약성 시장이라는 건요. 시장 가치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약성이에요. 그래서 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을?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 투자자는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그죠?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를. 그죠? 최소한 그거를 하고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조사랑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이밍을 잡는 거죠. 과거의 추세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프로 쭉 나는 걸 분석을 해서 이걸 어느 타이밍에서 사고 어느 타이밍에서 팔아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정보를 매개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요. S전자 주식에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어요. 얘가 상한가를 쳤다가 2016년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를 쳐요. 그것도 쭉 떨어졌다가 2017년 2월 달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요. 그 다시 쭉 떨어져 갖고 지금 2018년 2월 달을 앞두고 있어요. 곧 2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답은 귀신도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이 시점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정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다 매수 주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그때 투자해봐야 무슨 이윤을 기대하겠어요. 잘해봐야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시장에서는 현재나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이윤은 얻을 수 있다. 그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강성 같은 시장은요. 시장 가치가 어디 정보까지만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은 현재의 정보를 매개로 한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투자 종목을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시장에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 알려진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때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석이 이루어질 때 근데 이 시장에서는 현재 알려진 정보 매개로 분석을 해봐야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근데 여기는 뭐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부동산 시장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개발된다는 소문은 무성하더라도 실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나타난다고 그래요? 중강성까지. 현재의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무슨 형태? 부동산도 세 글자고 중강성도 세 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슨 시장까지만 중강성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강성은요. 시장 가치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투자하죠. 투자하면은 투자자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요 약성 시장이라는 거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얘가 만약에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약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 정상 이윤만. 얘도 마찬가지죠. 현재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지. 이거를 매개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면 얘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거는 뭐가 매개가 됐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매개로 했을 때만. 근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발생할 수가 없는 게 초과이윤을 발생하려면 이게 매개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매개로 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게 무슨 시장이다? 그게 강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유형은요, 나라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진국이 약성, 선진국이 강성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웬만한 정보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자국에 투자해봐야 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여러분들 아시는 이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미 뭐 1, 2년 전에 발표됐던 개발 정보가 있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해서 이익 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다국적 기업들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로 가는 거예요. 가면 아주 우수한 정보를 매개로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남미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도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또 다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시게 되면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그 예제 하나 있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거기 보실 때 이런 얘기잖아요.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때,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이를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갔더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그러니까 초과이익이겠죠. 이걸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대로 약성이라는 건요,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 이것만 얻는 거예요.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요거를 분석해서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고, 얘가 초과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를? 정보가 매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니까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중강성도 현재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그게 강화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내부 거래를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하죠. 그러니까 소스를 주는데도 암시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S기업 뭐 한번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한마디만 흘려도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을 때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인지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은 안 되는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얘기해드리면 여기는 요 할당적이라는 건요, 이거는 배분을 나타내요. 이 효율성에 대한 게 정보의 효율성이 있고요, 배분적 효율성이 있고 운영의 효율성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할당적 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분됐다는 것 있죠. 121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 배분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문장에 대한 건요,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률과 다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서로 이렇게 같았을 때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기예금에서 주어지는 이자율이 2%예요. 근데 얘네가 같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2%를 주게 되면, 그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겠죠.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확실한 이자 수익은 보장받잖아요. 투자 원금도 당연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근데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한 돈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임대수익도 보장이 안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익률이 같으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익률을 작게 해주는 거는 얘는 투자에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작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작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커요. 위험이 큰데 수익률을 갖다 이렇게 작게 주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가 같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6%, 2%. 그죠? 그러면 얘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 문장에 보면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인 거예요. 위험을. 그러니까 얘는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어느 한쪽으로는 안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시장에다 투자자가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틀려지죠.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기다 투자할 거예요. 정기예금에다가. 그런데 어느 정도의 높은 수익을 걸리기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장에 투자하겠죠.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뭐만 얻을 수 있냐면 정상률만 얻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지고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이렇게 되었을 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의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요.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자, 그럴 때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완전 경쟁 시장도요. 할당 효율적 시장과 마찬가지로 얘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얘도 무슨 이윤만 존재한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이 요건이 그냥 충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 있죠. 이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얘네랑 다르게 얘네는 이게 존재해요. 무슨 이윤이? 초과이윤이. 그러면 얘를 앞세웠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 시장이 있죠.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체가.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이윤이 존재해요. 초과이윤이. 근데 이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뭐를 통해서 얻어요? 이걸 통해서 얻죠. 여기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 배웠지만 여기서는 다 정보를 매개로만 초과이윤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초과이윤이 1,000만 원일 때 처음에 소수만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지불하는 정보 비용이 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정보 비용을 들여서도 높은 이익을 얻어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이 경쟁적이라 그러면 다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쟁이 발생하죠. 나는 120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이 정보를 알려줘. 300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알려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정보 비용에 대한 대가가 초과이윤하고 크기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같아지게 되면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21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불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기억에 이렇게 돼 있죠. 완전 경쟁 시장에는 완전한 정보로 인해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이익도 얻을 수 없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는 초과이익이 존재할 수도 있고 정보 비용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초과이익과 정보 비용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복잡한 과정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물어본 것도 거기까지예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 문제.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뭐 정보가치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얘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한 뭐 5년? 7년? 이 주기별로 하나씩 돌아오는데 계산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 뭐도 물어보냐면 이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도 같이 출제를 해줘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만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조금 유념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9쪽에 가면 부동산 입지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니까 그죠? 뭐 이렇던 정보나 이런 게 왜곡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28페이지에 보시면 그 문제 3번 있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는 얘랑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가치가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 배분도 효율적이고 투자자는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가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얘기할 때 얘네들이 지문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답으로도 유도하기 때문에 정리는 해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입지론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다 낯설어요. 근데 이거 이제 2번, 3번, 4번 듣다 보면요. 나중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제목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 과대평가 이런 것들은 나타날 리가 없어요. 이 자원 배분 효율적인 정상 이유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이 과정을 납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100%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포인트 되는 거는 대신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바꿔서 내주니까. 기출의 패턴은요.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한 번은 긍정용어로 주고 한 번은 부정용어로 바꿔주는 성향이 커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만 내가 정확하게만 캐치하고 있으면 바뀌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원한 없이 점수를 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편하게 이렇게 강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때는 한 9월달 돼야 돼요. 9월달 돼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때 되면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계산 문제도 어려운 거 그때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면서 이렇게 뭐 풀어도 보고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는 거 그때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게 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게 날이 좋아지면서 점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모든 걸 잊고 이 바닥을 뜬 거예요. 그냥 시험도 안 보고. 그러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자격증은 따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한번 뭐 따놓으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뭐 한다고 다니는데 될까? 근데 탁 하고 갖고 오면은 그게 벌써 인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거 저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작년에 여기 대전에서 했을 때 그 합격한 젊은 총각은 합격했다고 집에서 아반떼인가 차 사줄 때잖아요. 걔가 제가 볼 때는 최대 수혜자 같아요. 어느 저기 주부는 뭐 남편이 건물 명의 변경해 준다 그랬는데도 본인이 싫어서 포기했어요. 본인이. 왜냐하면 그게 또 체질이 있잖아요. 이게 또 와갖고 또 3-4시간 앉아 있는 게. 그분은 그거보다도 그거 안 해도 충분한 또 나름대로의 심리적 여유가 있으니까 초기만 잠깐 이렇게 한번 하시더니 점점 애들이 결국 소식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명의 받는 거는 포기한 거죠. 어차피 다 자기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겠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성취감이라는 건 있어요. 제가 왜 그 시험장에 매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제 과목은 잘하지만 민법은 저도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어떨 때 이제 민법에 대한 예의상 조문을 좀 충실히 보고 들어가면 1차가 될 때가 있어요. 글자가. 1차가 되면 뭐 하겠어요. 2차를 안 들어가는데. 그죠? 2차 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저희들은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1차 과목 선생들은 평일날 강의하고 주말 같은 데는 또 촬영하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 특강 걸리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그 합격 여부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때 합격 이렇게 돼 있으면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합격 나온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불합격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죠. 민법이 과락일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감독관이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1번부터 40번은 쭉 푸는 거예요. 근데 40부터 80번까지는 걔가 그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40부터 80번까지는 페이지가 신중하게 넘어가고 앞에는 훅 가고 그러니까는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매년 가면 시험장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 다 나와서 시험 보지 않아요. 결시생들이 다 눈에 띄어요. 그게 지난번에 이것처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떨어지는 것보단 집에서 떨어지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그래도 토요일날 주말에 시간이라도 건질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결시생들도 있고 1교시 끝나면 가고 뭐 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 상태가 작용해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장만 가면 그래요. 평상시 모의고사 보면 그런 전에 하는데 시험장에 막상 들어가면 긴장, 스트레스 커져가지고 그냥 백지 상태, 하얗대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시험 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은 그 청심환이라도 하나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 심리적인 안정. 그러니까 먹었다는 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입지론 배우시는데 입지론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입지 선정서부터 시작해서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농업 입지론에 대해서는 지대론에서도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상업 입지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입지 선정서부터 해보시죠.